광고 후에 이 카페 밤의 테라스를 가져오셨어요. 이 그림을 보면 뭐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십니까? 하늘에 그려져 있는 를 보면서 아 이게 언제 그려졌구나를 그림 보다가 갑자기 그림을 발명한 사람이 화가 납니다. 왜요? 뭐 저렇게 지으면 뭐 세금이 덜 나가요. 덜 나가요? 네. 왜죠? 정면 폭이 길면 세금 더 냈어야 돼요. 어떤 세금 정책이 나오면 그걸 피하기 위한 저항이 네. 엄청 강하게 나온다. 금투세라는 거 도입하려고 그랬다가 네. 엄청난 저항 때문에 도입을 못했고 또 정권이 바뀐 다음에 거래세를 조금 높인다. 주식은 대주주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주식을 사고 팔아서 이익을 받으면 비과세거든요. 이 작품이 어디에 지금 소장되어 있는지 알고 계세요? 한국에는 없잖아. 영등포 경제갤러리. 네, 미술로 풀어보는 경제 이야기. 오늘도 재미난 미술과 경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 눈이 반짝반짝반짝 기대로 막 빛나는 게 보이시죠? 좀 무서워요. 네, 부담스럽죠? 좀 가까이 오지 마요. 알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제가 너무 이제 재미를 좀 붙여가지고 이 그림 안에서 또 오늘은 어떤 경제 코드를 찾을 수 있을까 기대가 되고요. 본인 소개는 안 하십니까? 그래도 매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이제 좀 우리 잘 몰라. 사람들이 니네 누구니? 이러고. 아니 근데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빨리 그림 얘기해, 뭐 경제 얘기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재미나게 대중적으로 풀어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 이세라라고 합니다. 저는 경제 전문 기자라고도 얘기하고 여기서는 이제 경제 이야기꾼이라고 저를 소개하고 싶은데 경제 이야기꾼 뭐 김큐. 네, 김큐. 저는 그 호칭이 좀 좋아요? 익숙하고 가장 좀 좋아합니다. 그죠. 네. 라디오에서 같이 할 때 김큐라고. 좀 잘 어울려요. 그래요? 네. 어떤 사람 김큐가 뭐냐 막 입에 안 붙는다 하시는 분도 있고. 네. 오늘은 그래서 김큐님과 함께. 그럼 제가 여기서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지난번에도 보니까는 호칭. 뭐 이렇게 호칭이 왔다 갔다 난리더라고요. 저희 개인적인 호칭과 뭐 선배부터 해가지고 뭐라고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속마음에 있는 거 아까 얘기한 대로 야. 네, 야. 그렇게 좀 해볼까요? 그렇게 좀 해볼까요? 네. 뭐 김큐라고 하셔도 좋고. 사실 뭐 작가님 또 이번에는 이제 책으로 또 모르겠어요. 한두 달 내에 책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책 나오고 난 다음에 작가님이랑 호칭 쓰기로 하고 지금은 김큐라고 하시죠. 오늘 김큐님이 가져온 그림과 작가는 보시는 분들에게도 너무나 친숙한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광고 후에 이 카페 밤의 테라스를 가져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또 우리가 어떤 경제 코드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지난번에 그림들을 보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기서 뭐가 보이냐? 당신은 뭐가 보이냐? 나는 이상한 게 보인다. 사람마다 그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자기의 관심 분야가 보인다라고 했잖아요. 오늘도 이 그림을 가지고 당신은 뭐가 보입니까를 먼저 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세라 작가는 이 그림을 보면 뭐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십니까? 물론 이 그림 너무 유명해서 다들 알고 계시는 그림이겠지만 저는 언제나 고흐의 작품, 이 작품뿐만 아니라 고흐의 작품을 볼 때마다 이제 느끼는 거는 뭐냐면 고흐 개인의 삶과 그림의 불일치. 저는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보이거든요. 여기에서는 여기에 어디 뭐 절망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고독이 있고 뭐 이제 이런 것들보다는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밤하늘, 아름다운 그 선선한 뭔가 밤 공기가 느껴지는 정말 그 말 그대로 밤의 카페 테라스이잖아요. 옆에 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좋을 것만 같은 그런 풍경인데 그러나 이제 고흐의 개인적인 삶은 전혀 그렇지가 못했잖아요. 성공이나 행복과는 거리가 멀었고 이 작품에서도 저는 역시나 그런 불일치가 좀 보입니다. 그림은 그림 자체로만 보세요. 뒤에 것까지 다 가져와가지고 이게 맞아요 선배. 맞아요 김규. 이게 정말 저는 좀 조금 이제 아는 사람들의 폐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 자체로 보지 못하고 자꾸 이 그림 외적인 배경 지식이 들어가면은 그게 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단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쁘다. 참 밤의 카페의 모습 정말 예쁘게 그렸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일 테고 고흐 그림 같다. 뭐 이런 느낌일 것 같긴 한데 이 재밌는 게 이 그림을 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달리 보냐면 천문학자들은 이 그림 보면서 별자리를 본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또 그래서 여기에
물병 자리하고 네. 그다음에 전갈 자리 네. 뭐 이렇게 2개 정도가 보인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별 자리를 몰라서 이걸 보면서 뭐가 물병이고 뭐가 전갈 자리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천문학자들이 봤을 때는 이 카페 위에 하늘에 그려져 있는 별자리를 보면서 아 이게 언제 그려졌구나를 또 축축 해냈다는 날짜를 거잖아요. 또. 네. 그래서 밑에 이제 1888년 9월 16일경에 그린 그림이다 반고우가. 네. 요걸 추정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하늘의 별자리다. 네. 그래서 이 시기 프랑스의 이 아르레 무슨 카페 거리라고 하는데 네. 요 거리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들을 보면서 아마도 고우가 이 시기에 이걸 그렸을 거다라고 추측한다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물론 그 고우가 그림을 그릴 때 노란색을 많이 사용하긴 했잖아요. 네. 노란색을 많이 사용한 이유가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긴 한데 어쨌든 이 카페에서도 이 카페의 테라스가 노랗게 물들어 있는 이게 상당히 예쁘기도 하지만 불빛이 왜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현되지? 라는 생각. 불빛이 왜 노란색으로 표현되지?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형광등부터 시작해서 네. 여러 가지 등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노란 빛이 나는 전구를 썼나? 뭐 이런 생각. 그런 게 궁금하세요?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기 보면 카페에 등이 하나 있어요, 등이. 그죠? 그 위에 등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시대에는 등을 뭘로 켰나? 뭐 이런 거가 이제 좀 궁금해진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난데없이 가로등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네. 그림 보다가 갑자기 네. 가로등 얘기를 좀 해볼까. 가로등으로 어떻게 또 경제로 들어갈지 궁금한데요. 근데 가로등이 그림 화가하고 굉장히 관련이 높아요. 가로등을 화가들이 많이 그려서 그건 아니고요. 그런 정치가 있어서. 가로등을 발명한 사람이 화가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네. 네덜란드 화가인데 얀 반테르 헤이덴이라는 화가가 네. 있어요. 오. 그 사람은 화가이자 발명가.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화가들은 물감도 만들었고 그래서 뭐 화학자거나 네. 뭐 과학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도 네네. 많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구도도 보고 뭐 여러 가지를 표현하려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 얀반테르 헤이덴이라는 화가도 그림도 그렸지만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건물이라든지 풍경 이런 것들 굉장히 세밀하게 그린 화가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그 발명가 역할을 하면서 실제로 이 사람이 암스테르담의 가로등 시스템을 전부 개발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찾아서 막 문서 같은 거 찾다 보니까 실제로 암스테르담 시에 네. 이 사람이 처음에 고안했던 이 가로등 시스템에 대한 이 자료가 남아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아마시유의 헝겊천을 담가서 이 천에서 이렇게 아마시유가 올라가고 네. 위에 불을 붙여서 가로등을 이제 켤 수 있도록 거리에 그러니까 그 등을 거리마다 달아놓는 시스템을 생각한 거죠. 암스테르담이라는 데가 그 네덜란드에서 굉장히 부흥한 도시였고 그 도시는 항구가 있었기 때문에 범죄 문제가 좀 심각했다고 해요. 밤에. 네. 그러니까 밤에 어두워지면 들어오는 물건도 많았을 테고 물건을 사고 팔기 때문에 돈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력 범죄, 그다음에 뜨내기 사람들도 많았겠죠. 그렇죠. 항구에 잠깐 들어왔다가 다음날 자기는 떠나면 되니까 어딘가에 가서 이 어둠을 틈타서 돈을 훔치거나 물건을 훔쳐서 그 다음날 배 타고 그냥 떠나면 잡히지를 않으니까. 네. 그래서 그 범죄 문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했는데 아마 사회적으로 그런 걸 해결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했던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밤거리를 비출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 시스템을 개발했고 이 시스템을 암스테르담 시에 제안을 해서 시에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암스테르담이 거의 문서상으로 보면 100년간 이 시스템을 유지를 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한 1800개 정도의 그 운하 주변으로 해서 네. 먼저 가로등 시스템을 달고 나중에는 한 2400개까지 늘려서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더 재밌는 거는 자신이 제안하고 자신이 암스테르담 가로등 관리관까지 돼요. 심지어 납품까지 합니다. 돈도 벌고. 네. 자기 형님이 약간 그런 걸 하는 뭐 철물점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네네. 관련된 또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아예 제안하고 만들고 가서 관리하고까지 본인이 다 합니다.
네. 돈은 이렇게 벌어야 돼서. 그러면서 돈도 좀 많이 번 네. 사람으로 네. 나와요. 그래서 이 가로등이라는 게 아까 이제 우리가 네. 고우 그림에서 시작했지만 네. 사실은 이 가로등은 화가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와, 이 사람이 그린 그림도 궁금하다. 그림도 재밌어요. 그림도 잘 그렸어요. 심지어 또 네. 그림도 잘 그려요. 제가 이게 밑에 그 네덜란드어여서 어려워요. 포르 브루드발이라는 지역에 네. 오래된 어딘가의 풍경이겠죠. 뷰어브라고 되어 있으니까. 역시. 그냥 때려잡는 걸로 하죠. 뒤에 지명은 네덜란드니까 우리가 그쵸, 못 읽어도 그쵸, 네. 뷰 오브는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뒤에 보면 첨탑 높은 게 보이죠.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아주 오래된 사실적으로. 교회. 네. 암스테르담에 지금도 가면 이 교회가 있어요. 암스테르담 구교회라고 얘기하는데 네. 여기 오데커라고 돼 있는데 오데커가 오래된 교회란 뜻이래요. 네. 네덜란드어로. 그래서 이 암스테르담 구교회 주변의 풍경을 그린 그림인데 그림이 엄청나게 세밀해요. 그렇네요. 정말. 네, 정말로 세밀하게. 물론 발명가의 그림 같아요. 딱. 네, 그러니까 건축물 모양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림은 네덜란드 화가에서 이제 이 시기에 건축물에 대한 뭐 역사라든지 그 당시의 거리 풍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림으로 활용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 네. 일단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오래된 교회의 모습이 지금의 교회의 모습하고 거의 흡사하죠. 네. 그렇네요. 그래서 2006년도에 700주년 기념식, 그러니까 이 건물이 생긴 지 700년 됐다 그래서 암스테르담에서 열렸다고 하고요. 지금도 교회이자 전시 공연장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관광객들이 이 주변 꽤 간다고 하고요. 아까 원래 그림 보면 이제 그 운하 옆으로 이렇게 쫙 모양새가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탁 보면 건축물만 눈에 먼저 띄는데 그 운하를 오가는 배, 네. 그다음에 그 옆에 사람들, 네. 그다음에 건축물 이런 걸 보면 또 경제적으로 재밌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그림 보면서 우리 세라 작가는 뭐 이렇게 설명해 주시거나 혹시 말을 덧붙일 게 있으신가요? 이 당시 이런 그림들이 꽤 있죠. 저는 순간 그냥 이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우리가 이제 고우의 작품에서 출발했잖아요. 고우는 근데 후대의 사람들은 고우는 화가로 기억하지만 네. 이 사람은 화가로 기억하고 있지 거의 뭐 기억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 차이가 뭘까 순간 그냥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뭔가 주관과 객관의 차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이거는 이 사람만의 개성이라기보다는 아주 말씀하신 것처럼 치밀하고 정교하게 사실적으로 묘사를 한마디로 손기술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고 고우 같은 경우는 내면의 풍경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쵸. 그런 차이가 이 뭔가 이 두 사람의 후대의 평가를 갈리게 하는 차이가 아닐까? 그렇죠. 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도 좀 이제 듭니다. 화가들의 역할이라는 게 처음에는 뭔가 기록을 남기기 위한 역할, 지금으로 치면 사진이라든지 뭐 이런 역할로 출발을 해서 그러니까 초상화를 그리고 어떤 역사적인 장면을 그려주고 이런 데에서 출발해서 결국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반고우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뭔가 창의적이고 주관의 뭔가를 보여주는 시기인데 여기 이때는 아마 객관적으로 얼마나 잘 표현하느냐가 그쵸. 그 화가의 능력을 그게 또 인정받는 기준이었으니까. 척도였을 것 같죠. 그러니까 너무 세밀하게 잘 그려진 그림이고 구도도 완벽하지 않습니까? 하늘과 완벽하네요. 이 아래 건물하고의 네. 1대1 구조에 딱 가운데에 저 나무들을 쫙 배치해가지고 제가 봤을 땐 저 나무는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 왜요? 왜요? 일부러 그려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구조적으로 건물 앞에 딱 그 이렇게 삼각형식의 나무가 딱 있잖아요. 너무나 완벽해서. 네, 너무 완벽하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마 전체적인 풍광은 그때 그 모습을 그대로 그렸겠지만 작가가 뭐 오른쪽에 있던 높은 나무를 가운데로 그럴 수 있죠. 가져오거나 안정감을 위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 운하에 비친 그림자, 뭐 풍경 이런 것들까지 구름의 모습까지 너무너무 잘 그린 그림, 사진 같은 그림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 두 가지만 제가 이제 그 당시 네덜란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두 가지를 보면 아까 이제 그 오데커라는 구교의 얘기는 했고 그 구교의 옆으로 보이는 네덜란드 전통 건축물의 모습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운하 건축, 운하 주택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박공 구조의 건물이라고 하는데 박공이라는 게 이렇게 팔자형 위로 갈수록 이렇게 좁아지는 계단형으로 좁아지는 저런 건물을 박공형 구조의 이제 17세기 네덜란드가 한참 잘 나갈 때 이제 지어졌던 건물들이거든요. 왜 저렇게 세모나게 천장을 만들었을까? 라고 제가 질문을 던지면
답을 하셔야죠.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럼요, 지금? 그럼요. 왜 세모나게 빛과 연관이 있을까? 빛과 연관이 있을까? 빛을 뭔가 모아들여서 뭔가 밑으로 갈수록 예뻐 보이십니까? 퍼져나가는 건가? 그냥 만약에 통짜로 있다라고 생각을 네. 했을 때보다는 디자인 요소가 가미가 된 거니까. 디자인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각 나라에 가면 기후나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집 모양 구조가 좀 달라지잖아요. 동남아나 베트남 같은 데 가면 건물이 길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좁고 뒤로 길잖아요. 네. 그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제가 듣기로는 정확하진 않은데 너무 뜨거우니까 열을 좀 덜 받기 위해서 뭐 그렇게 지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근데 네덜란드의 이 17세기의 건축 형태 박공형 건물도 앞은 좁고 뒤로 깊이가 굉장히 깊은 건물들이 많고 위에는 이렇게 박공 구조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계단형으로 점점 좁아지는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것도 세금 때문에 이런 건물들이 만들어졌다는 세금 때문에? 거예요. 왜요? 뭐 저렇게 지으면 뭐 세금이 덜 나가요. 덜 나가요? 네. 왜죠? 그 당시에 세금을 어떻게 매겼냐면 네. 건물의 정면 폭을 길이를 재서 네. 정면 폭이 길면 세금 더 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건물을 크게 짓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뭐 약간 이런 개념이 포함됐다고 하죠. 그래서 네덜란드는 건물 정면 폭이 세금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앞에 건물의 폭은 줄이고 뒤로 깊숙이 짓는 건물들이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금 내기 싫어하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 박공형 구조의 건물들이 늘어났고 운하 옆에 전부 이런 건물들이 대부분 생기면서 지금 네덜란드 가셔도 이 건물 엄청 많이 보죠.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특이하니까 사람들이 다 정말 예쁘다, 멋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는 찍지만 사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정말 필요에 의해서 세금 내기 싫어서 이 건물 지었던 거고 극단적으로 지금도 남아있는 이 암스테르담의 이 앞에 정면 폭이 정말 좁은 건물은 폭이 1m. 1m? 네. 1m. 뒤로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뒤로 갈수록 너무한 거 아니에요? 뒤로 갈수록 넓어지면서 뒤로는 엄청 넓은 건물이 있다고 하는데 그 수치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일 좁은 건물이 1m짜리 건물도 있다. 그러니까 앞에는 거의 사람 한 명 이렇게 들어갈 정도밖에 안 되는데 뒤로 들어가면 막 정원 같은 게 이렇게 펼쳐진 건물.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그 조세 저항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세금을 거두려고 하고 어떤 세금 정책이 나오면 그걸 피하기 위한 저항이 엄청 강하게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실정으로 보면 자본시장에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정권에서 금투세라는 거 도입하려고 그랬다가 엄청난 저항 때문에 도입을 못했고 또 정권이 바뀐 다음에 거래세를 조금 높인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주식은 대주주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주식을 사고 팔아서 이익을 거두면 비과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처음에 자본시장이 열릴 때 워낙 자본시장이 초기고 사람들이 돈을 투자해야 되니까 여기는 비과세를 해줄게라고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대신에 거래할 때 조금씩 돈 내라고 시작한 구조가 지금까지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이 좀 커졌으니까 야, 거래라는 거는 내가 팔아서 돈을 버는 경우도 있고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는데 다 세금을 내라는 거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거래세는 없애고 팔아서 돈 벌면 거기다 세금 물리자. 이게 사실은 금투세인데 아직은 금투세를 도입하기에는 우리 시장이 성숙되지 않았다라고 투자자들은 지금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 정권에 이제 도입을 안 하기로 한 거고 이번에 일부라도 그러면 조금 더 대상을 넓혀서 대주주 기준을 지금 벌써 머리 아프다 이러시는 것 같은데 좀 길다라고 느끼고는 있었는데요. 그걸 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반대하면서 시장이 이제 막 크게 흔들리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세금이라는 거는 좋은 세금, 나쁜 세금 이런 건 없어요. 없죠. 무조건 싫어요. 세금은 다 싫어. 내는 사람은 다 싫어. 그럼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세금 얘기를 하면 진짜 희한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또 희한한 세금 얘기를 좀 하기로 하고요. 희한한 세금 얘기를. 건축물 하나가 보이고 또 하나는 우리 세라 작가가 좋아할 게 또 하나 보입니다. 뭘까요? 이 그림의 하단 운하 옆에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저 드럼통 보이십니까? 네, 보이죠. 저 뭔 줄 아세요? 술인가요, 혹시? 저 옆에 사람이 이렇게 500잔 같은 거 들고 있잖아요. 네네네. 맥주입니다, 맥주. 그러니까 운하로 실어 날았나 보네요. 운하로 맥주를 엄청나게. 이 당시에 이제 암스테르담이라는 도시는 유럽에서
파리와 런던에 이은 3대 도시였고 엄청난 금융시장의 그렇죠. 강국, 네. 그다음에 이런 상품 교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맥주도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실어 나르고 했는데 운하를 통해서 이 운하가 사실은 암스테르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암스테르담의 운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당시에 실제 모습을 그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배로 맥주들을 엄청 날랐고 이 실제로 이 맥주 운송업자하고 운하를 결합한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맥주 양조업자 운하라는 뭐 말까지 이제 운하들에 붙여졌다고 하는데 네. 지금 암스테르담 놀러 가시면 하이네켄 양조장 구경 가실 수 있어요. 관광 코스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운하 옆에 붙어 있고 그렇게 운하 옆에 붙어 있는 양조장 이유가 거기서 바로 만들어서 운하로 이렇게 운송할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이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모습이 이 그림 안에 들어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고 그때 어떤 생활상, 뭐 시대상이 다 담겨 있는 그림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제 운하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암스테르담이 어느 정도의 이 당시에 그 좋은 성장한 도시였나? 그러니까 이제 17세기, 18세기를 네덜란드의 황금시기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어마어마한 운하 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이 운하를 통해서 이게 이제 17세기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운하랑 지도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도시 성장은 교통하고 인프라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운하를 통해서 얼마나 이렇게 잘 시설을 갖추고 있고 인프라가 갖춰져 있었느냐를 보여주는 거고 이 인프라를 통해서 네덜란드의 국부가 형성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다. 특히 자본시장에서 네덜란드가 주목받는 거는 전 세계에서 주식시장이 제일 먼저 시작된 데가 네덜란드고 최초의 주식시장이 여기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인도 회사, 서인도 회사의 본사가 암스테르담에 있었고 세계 최대의 항구였고 이 당시 인구가 거의 20만 명 정도였다고 하니까 파리는 50만, 런던이 한 3, 40만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네덜란드 황금 시대는 사실 미술사도 바꿔놓은 그 요인이기도 해요. 돈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런 상업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번 원래부터 귀족이었던 사람들 말고 신흥 부유층이 발달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림 의뢰를 하면서 결국은 자기들이 서로 소유하고 있던 것들 혹은 소유하고자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의뢰를 하게 되고 무엇보다 자신들의 초상화를 의뢰하게 되고 이러면서 그 그림의 주인공들이 귀족이나 왕이 아니라 이제 신흥 부르주아 계급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발달했던 그림들을 보면은 정물화가 발달을 또 많이 하죠. 자신들이 실제로 거래했던 뭐 중국산 값비싼 그 도자기랄지 이런 것들 자랑하고 싶어서 요즘 그려라. 그렇죠. 내가 이번에 가진 거야. 뭐 이번에 산 거야. 비싼 거 사면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 것처럼 그런 거였죠. 그림의 사이즈도 작아지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교회에서 주로 의뢰를 하면서 재단화 형식으로 아주 큰 그림들이 그려졌다면 이제 자기 집에 소유할 그림들을 제작을 하다 보니까 사이즈 자체도 작아지고 그림의 주제, 소재도 달라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작아진다는 거는 거래의 편의성,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집에다 걸기 쉬워지고 집에 정말 장식용 그림들을 이제 교회용이 아니라 장식용 그림들을 제작하기 시작한 거죠. 재밌는 것 같아요. 미술사 저도 이제 뭐 조금 관심 갖고 이렇게 찾아보고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돈이 돌고 유럽의 미술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네덜란드가 차지했다는 게 상업적으로 발달한 그런 것도 있었고 종교적으로도 사실 이른바 카톨릭이라는 곳에서 좀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화에서 좀 벗어나서 자유로운 주제를 선택했다는 것도 결국엔 미술사에서 큰 역할을 미친 재밌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교우 이야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세금 이야기로까지 와봤는데 그 경제 전문가이자 그 새아이를 기르는 가장이자 성실한 노동자이자 한 사람의 애국자로서 세금을 피하려는 사람들의 이런 노력 어떻게 보십니까? 해야죠. 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세저항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누가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축적한 부를 그냥 정부가 내란다고 그걸 그냥 냅니까? 다들 저항이 있는 건데 그래서 결국에는 정부가 이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는 거는
그만큼 합리적인 세금이어야 되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들 삶이 어려운 시기에 네. 정부의 재정을 넓히기 위해서 세금의 부담을 더 가중시키다 보면 그게 대중의 심리를 더 악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정권 유지하기가 힘들죠. 민심이 안 좋아지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정도의 차이니까 밀당이라고 봅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조금씩 어디선가는 세금을 더 걷어야 되니까 네. 그곳을 찾아야 되는 거고 당연히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네. 온갖 걸 동원해서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불법만 아니라면 그렇죠.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네, 거. 네. 나의 재산을 지키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 대가를 내가 계속 소유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덜 낼 수 있는데 네. 그걸 왜 안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무사들이 존재하는 거고 그렇죠. 전문가들한테 네. 맡겨서 네. 네. 밀당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와닿네요. 그래서 이번 밀당은 누가 이기느냐 그걸 보고 있는데 약간 벌써 여당이 밀리는 분위기.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 밤의 카페 테라스 네네. 작품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혹시 이 작품이 어디에 지금 소장되어 있는지 알고 계세요? 모르겠습니다. 한국에는 없죠. 그렇죠. 당연한 말 할 거예요. 하나만 한 말 할 거예요, 경규님. 네. 맞췄잖아요. 맞죠. 정답. 네, 한국에는 없습니다. 네. 네덜란드의 크렐러밀러 뮤지엄이라는 곳에 소장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장소, 이 작품을 딱 보자마자 오늘 방송을 이제 이걸로 하신다라고 해서 그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방고흐의 작품을 가장 많이 소장한 곳은 당연히 네. 암스테르담에 있는 방고흐 뮤지엄이고 네. 두 번째로 많이 소장한 곳은 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교외에 있는 크렐러밀러 뮤지엄이라는 곳이에요. 이곳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네. 그 방고흐 뮤지엄 같은 경우는 도심에 있기 때문에 네네. 뮤지엄 자체가 아름답다라기보다는 방고흐의 작품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다. 그런 데 의미가 있는 거고 이 크렐러밀러 같은 경우는 자연 안에 있거든요. 네덜란드 국립공원 안에 이 뮤지엄이 위치해 있어요. 가는 길도 아름답고 뮤지엄 곳곳에서 이제 통창, 유리창으로 바깥으로 바라보는 풍경 자체가 작품인 그런 곳이거든요. 이 뮤지엄 안에 크렐러밀러 뮤지엄 안에 저 밤의 카페 테라스를 네네. 비롯해서 방고흐의 여러 대표작들이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미술을 알게 되면 혹은 미술의 재미를 붙이시게 되면 그 좋은 거 하나가 이제 어떤 삶을 혹은 뭐 여가를 즐기는 필터가 예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뭔가 여행지를 찾을 때 뭐 맛집 위주로 찾는달지 혹은 뭐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그렇죠. 또 네, 찾기도 하고 이러는데 예술이라는 필터가 하나 끼게 되면 훨씬 더 이게 다양해지고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사실 저도 이 책을 쓰면서 조금 더 미술 작품들을 더 많이 보고 찾아보게 네.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일 가보고 싶은 곳이 이제 어떻게 보면 네덜란드가 돼버린. 네덜란드에 너무 유명한 좋습니다. 화가들이 많고 맞아요. 미술관들도 많고 그래서 네덜란드는 실제로 좀 가서 봤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유럽은 파리하고 런던 뭐 이런 쪽만 주로 출장으로 가서 네. 일을 하러 출장에 또 시간 가시니까. 날 때 쓱 빠져나와서 네. 이제 미술관이나 박물관 가가지고 그림 보고 오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기자 생활 초창기에. 근데 정말 내가 여유를 가지고 직접 가서 그 그림을 보면 좋겠다. 근데 다행히 요즘은 워낙 저게 잘 돼 있어서 박물관이랑 뭐 이런 데들이 잘 돼 있어서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그림들을 볼 수 있는 네. 거의 대부분의 그림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라도 이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그림을 보면 완전히 느낌이 다르겠죠. 맞습니다. 네. 제가 너무나 추천하는 이 네. 아트 스팟 네, 여행지 중에 하나였고 다음번에 네. 그런 거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 한번 소개해 주세요. 이런 어떤 버려진 도시나 이런 곳들을 아트 플레이스로 만듦으로써 완전히 경제적인 효과를 거뒀던 그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좀 소개해 주셔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한번 그것도 찾아보고 네. 그런 데들이 꽤 있죠, 그죠? 많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인구가 소멸하고 제조업에 따라서 이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있는 이 업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업종들이 사라지고 다시 좋아지는 과정에서 도시를 어떻게 개발하느냐의 문제, 뭐 이런 것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중요한 거니까요. 그것도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렇게 방고흐 이야기는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